베트남 출신의 한 청년이 자신의 조국 베트남을 어떻게 바꿔놓았길래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을까요? 베트남은 그에게 열광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시작이 한국의 삼성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삼성과 베트남 청년. 과연 이 둘의 연관성이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이야기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트남 호치민의 변두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제 꿈은 단순했어요.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먹는 것. 초라했지만 그것이 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판잣집이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양철 대야를 여기저기 놓고 밤새 물을 비우곤 하셨죠. 아버지는 전쟁 때 부상으로 다리를 절뚝이며 걸으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우리를 겨우 먹여 살리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거칠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가셔야 했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저는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늘 공장에서 막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방과 후면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달려가 상자를 나르고 바닥을 청소했어요. 하루에 3달러를 받았지만 그 돈이 우리 가족에게는 저녁 식사비였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등은 늘 뻐근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기회 반드시 잡겠다. 밤마다 낡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언젠가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런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삼성 베트남 채용 공고였습니다. 세계적 기업, 삼성. 제게는 너무 먼 존재였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공고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기회일지도 몰라. 영어도 서툴고 한국어는 전혀 몰랐지만 저는 밤새워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고쳤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영어 사전을 옆에 두고 한 문장 한 문장 정성껏 써 내려갔어요. 열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십 번을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낡은 가방 하나와 단돈 100달러를 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 2벌과 어머니가 싸주신 쌀과자가 전부였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고향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한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곧바로 절망을 맛봤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낀 첫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간판의 글씨도 사람들의 말도 심지어 공기의 냄새조차 달랐죠. 공항을 빠져나와 회사에서 보낸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정돈된 거리,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모든 게 제가 살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첫날 공장에 들어갔을 때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기계는 쉼없이 돌아가고 작업 라인의 속도는 사람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랐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부품을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했어요. 그 속도와 정확성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할 수 있을까? 선배 직원이 저를 작업대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빠른 한국어로 뭔가를 설명했지만 저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단어 몇 개만 겨우 이해했을 뿐이죠. 그는 한 번 시범을 보이고는 제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부품을 집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끼워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야, 빨리빨리. 낯선 언어로 날아오는 호통. 저는 손발이 엉켜 기계를 잘못 조립했고 그 순간 현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라인이 멈췄어요. 뒤에서 작업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고 관리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제 얼굴은 새빨개졌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관리자는 화난 표정으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실수는 계속됐고 동료들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냥 돌아가야 하나? 작은 원룸 안에서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장 아버지의 절뚝거리는 다리, 어머니의 굽은 허리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아들아,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다라던 그 말씀.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견뎌야 한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공장에 남아 기계를 뜯어보며 메모장을 빼곡히 채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저는 혼자 남아 조립 과정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백 번을 반복했어요. 밤에는 한국어를 독학했습니다. 숙소 책상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단어장이 쌓여갔어요. 하루에 50개씩 단어를 외웠고 출퇴근길에는 한국어 방송을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그날 배운 작업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며 복습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저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계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조차 쟤는 다르다라며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관리자는 제게 더 복잡한 작업을 맡겼고 저는 그것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3년째 일하던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 한국 본사로 갈 생각 있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국 본사라니. 그건 모든 직원들의 꿈이었어요.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 중에서 본사로 가는 사람은 1년에 한두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 말이죠. 예, 가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팀장은 서류 몇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내 실력을 본사에서 인정했어? 다음 달부터 수원 본사 연구개발팀으로 발령이야. 지금의 3배가 될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3배라니? 그 돈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 학비도 걱정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 전기가 자주 끊기고 어린아이들이 캄캄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숙제를 하던 모습. 형광등 하나 제대로 없어서 눈이 나빠진 제 동생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가난 때문에 학교를 중퇴한 친구들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4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친구, 재능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꿈을 포기한 친구들. 그리고 매일 무거운 짐을 나르던 어머니의 구분 등. 좋은 기회야? 이틀 안에 답을 줘.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숙소 창문 밖을 바라보며 끝없이 고민했어요. 제 앞에 놓인 길은 두 갈래였습니다. 세계 무대의 화려한 성공대 조국을 위한 험난한 귀향. 본사로 가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님께 좋은 집을 사드릴 수 있고 동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글로벌 무대에서 일할 수 있었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을 그들.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떠나야 하는 청년들. 재능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아이들. 새벽 3시쯤 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본사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잘 됐구나.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뭔가 해보고 싶기도 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나는 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숨기고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셨죠? 저는 이틀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그리고 저는 결국 더 큰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본사로 향하기로 한 것이죠. 고향 사람들에게 미안했지만 저는 먼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공한 뒤에 도울 수 있다고, 그때 돌아가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팀장에게 승낙의 답을 전했을 때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결정했어. 넌 분명 큰일을 할 거야.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무언가 무거운 돌멩이가 놓인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저는 수원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 땅이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수원 본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 로비를 가득 채운 최첨단 디스플레이들,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제가 일하던 베트남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연봉은 고향 사람들의 10년치 소득이었고 세계 각국을 오가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개발팀에 배치되어 신제품 개발에 참여했어요. 독일, 미국, 일본으로 출장을 다니며 글로벌 파트너들과 회의를 했고 제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에 반영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베트남 출신으로 이런 자리에 오른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회사 게시판에는 제 성공 스토리가 실렸고 신입사원 연수 때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제 모습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부모님께 송금을 했어요.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작은 집을 사드렸고 동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아들아,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켰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뒤에는 깊은 공허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호텔방에 홀로 앉아 휴대폰을 보곤 했어요. 출장이 잦아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호텔에서 보냈습니다. 고급 호텔이었지만 그 넓은 방 안에서 저는 외로웠어요. 고향 친구들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늘 같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있어. 넌 잘 됐지만 우린 그대로야. 그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출장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호텔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그 화려함 속에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내 고향은 여전히 가난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빨리 와.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회의를 취소하고 프로젝트를 동료에게 맡기고 그날 밤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안에서 5시간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괜찮으시길. 호치민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 앞에 동생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 쇠약해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놀라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말이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내가 번 돈으로 너만 잘 살지 말거라. 얻은 걸 너만 쓰지 말고 모두와 나누어라. 그게 진짜 성공이다.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한없이 울었어요. 저는 성공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철저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병실 창문 밖으로 고향 마을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낡은 집들, 좁은 골목길, 전깃줄이 엉켜있는 전봇대들. 3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본사 커리어, 높은 연봉, 세계적 명성.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퇴원하신 뒤 일주일 동안 저는 고향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던 학교, 어머니가 채소를 팔던 시장.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뿐이었어요. 공장은 문을 닫았고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 하나둘 폐업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수원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팀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팀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알아? 다음 달에 임원, 승진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말렸어요. 미쳤어? 이런 기회를 버린다고? 베트남 가서 뭐 할 건데? 여긴 삼성이야, 삼성.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출근일, 저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2년 반 동안 제가 일했던 곳, 수많은 꿈을 이룬 곳.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을 향해 떠날 시간이었어요. 베트남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좋은 자리 두고 왜 돌아왔냐? 또 동네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삼성 그만두고 여기 와서 뭐 하겠다는 거야? 여기선 성공 못해. 다 망할 거다. 친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너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다며? 왜 돌아온 거야? 심지어 가족들도 걱정했어요. 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정말 괜찮아? 다시 한국 갈 생각은 없어?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에 불처럼 타올랐으니까요. 얻은 걸 너만 쓰지 말고 모두와 나누어라. 그 말씀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모았어요. 한국에서 모은 저축과 부모님께 사들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공장을 세웠어요. 호치민 외곽에 낡은 건물 하나를 임대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비가 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동생과 친구 둘이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우리는 함께 건물을 청소하고 수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페인트 칠을 하고 바닥을 닦고 기계를 설치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삼성의 경영 철학을 그대로 심기로 했습니다. 벽에 써붙였어요. 안전 제일, 품질은 타협할 수 없다. 사람이 자산이다. 삼성에서 매일 보던 표어들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기 일주일 전, 저는 마을 곳곳에 채용 공고를 붙였어요. 경험 무관,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공고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 청년이 뭘 안다고? 어차피 곧 망할 텐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업식 날, 낡은 공장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렸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머니 속 어머니의 편지를 만지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아,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저는 공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첫 달, 단 5명의 청년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굳은 살이 없었고 기계를 다루는 법도 몰랐어요. 22살의 민, 20살의 투안, 19살의 린, 그리고 쌍둥이 형제 하이와 후옹. 모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5명이 공장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 제가 한국에 처음 갔을 때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저는 악수를 청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배웠던 방식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안전이 먼저다. 첫 교육은 안전교육이었어요. 안전화 착용법, 장갑 끼는 법, 기계 작동 전 점검 사항. 하나하나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삼성에서 선배들이 제게 가르쳐줬던 그대로였죠. 품질은 타협할 수 없다.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불량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민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제품을 쓰는 사람을 생각해봐. 그 사람에게 최고를 주고 싶지 않아? 사람이 자산이다. 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이었어요. 매일 아침 조회 시간에 저는 물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 힘든 일 있어? 처음엔 어색해하던 청년들이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느리고 서툴렀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야 할 제품 100개를 겨우 30개 만들었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투하는 부품을 잘못 조립해서 3시간 작업을 다시 해야 했고, 리는 기계를 잘못 다뤄 손가락을 다칠 뻔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내지 않고 다시 가르쳤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너희보다 못했어. 제가 한국에서 첫날 라인을 멈췄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달째 하이가 먼저 출근해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점검이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3달째 미니 불량품을 직접 찾아냈어요. 사장님, 이 부품 색깔이 조금 이상한데요? 정말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 민. 내가 고객을 지킨 거야. 넷째 달, 우리는 처음으로 목표 생산량을 달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5명을 데리고 작은 식당에 갔어요. 오늘은 내가 쏜다. 수고했어, 정말. 청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6개월 뒤, 우리는 정부로부터 모범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작은 공장이 이런 품질 관리를 하다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제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공장에 가면 제대로 배울 수 있대. 사장이 삼성 출신이래. 채용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첫 달에는 5명이었지만 1년 뒤에는 50명이 되었어요. 공장은 100명이 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을 확장했고 새 기계를 들여왔어요.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품질, 사람. 이 3가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후배들을 가르쳐도 될까요? 그는 이제 능숙한 기술자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배운 걸 나눠줘. 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공장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머니, 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들아.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2년 뒤 언론이 우리 공장을 취재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지역 신문이었어요. 기자가 공장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2년 된 공장이라고요? 믿기지 않는데요. 생산 라인에 정돈된 모습, 체계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무엇보다 직원들의 당당한 눈빛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기사가 나간 뒤 더 큰 언론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국영방송국 VTV에서 다큐멘터리 팀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공장을 촬영하고 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투안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전 여기 오기 전까지 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셨고 지금 저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이제 제 직업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전에는 공장 일을 한다고 하면 부끄러워하셨는데 이젠 다릅니다. 저희 공장은 특별하니까요. 방송이 나간 날 제 휴대폰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 아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도 연락을 해왔어요. 헤드라인은 이렇게 실렸습니다. 삼성에서 배운 청년, 조국을 바꾸다 신문 첫 페이지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공장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울컥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정부에서 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호치민 시청에서 열린 시상식에 갔을 때 시장님이 직접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당신 같은 청년이 베트남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해낸 겁니다. 언론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이크가 여러 개 제 앞에 놓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삼성에서,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 배운 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삼성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책임감,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의 가치를 배웠어요. 그걸 제 고향에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조국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저기 그 사장님이다. 어린아이들이 달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사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넌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꿈을 포기하지 마. 마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받는 월급으로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민의 부모님은 새 집으로 이사했고 투안의 여동생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리는 결혼 자금을 모았고 쌍둥이 형제는 부모님 병원비를 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전엔 아이들이 어두운 방에서 촛불을 켜고 공부했지만 이제는 밝은 전등 아래서 숙제를 했어요. 청년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없어 무기력하던 눈빛이 이제는 당당하고 빛났어요. 부모님들의 얼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당신 공장에서 일한 뒤로 사람이 달라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믿고 보내주셔서요. 제 어머니는 공장을 방문하셨을 때 한참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우셨어요. 아들아, 내가 진짜 성공했구나.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걸 나누니까 더 커지는구나. 이게 진짜 성공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가 제게 준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변화된 삶, 그들의 웃음과 희망,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보물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찾아가 후배들에게 강연을 합니다. 작년 가을 수원 삼성 본사 강당에 섰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중에는 베트남에서 온 후배들도 있었고 한국 직원들도 있었어요. 무대에 서서 객석을 바라보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 전 이곳에서 일했던 베트남 출신 직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단돈 100달러를 들고 한국에 왔던 날, 첫날 라인을 멈췄던 실수, 밤새 혼자 연습하던 시간들, 그리고 본사 발령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의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성공은 혼자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눌 때 비로소 진짜 성공이 됩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히 베트남 후배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때 착각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직책을 얻고 세계를 누비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때 비로소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 베트남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선배님, 저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지금 본사 발령 제의를 받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공한 뒤에 거울을 봤을 때 자랑스러운 자신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삼성에서 배운 함께 가자는 정신. 그것이 제 삶을 바꿨고 제 조국을 바꿨습니다. 처음 삼성 공장에 들어갔을 때 벽에 걸린 표어를 봤어요.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구호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을요. 지난달 우리 공장은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직원 수는 200명을 넘어섰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올해의 기업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쁜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일하던 10명의 직원이 독립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는 작은 부품 제조 회사를 차렸고 투아는 청년 교육센터를 열었습니다. 리는 여성 직원들을 위한 기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배운 것을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오늘 아침 공장에 출근하면서 저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바라본 풍경.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며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좋은 아침. 오늘도 화이팅. 또 밝은 목소리들이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마침 민이 지나가다 저를 봤어요.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좋은 날이에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매일이 좋은 날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화려한 본사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보다 이 작은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행복해요. 고급 호텔 방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 나눌 때 더 충만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공장에 오십니다. 직원들에게 간식을 가져오시고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지난주에는 신입 직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서 배운 걸 꼭 나눠라.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더 많은 마을에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혼자서는 못 간다는 것을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눴느냐로 측정됩니다. 제가 삼성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함께 가자. 그러면 우리 모두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공장 문을 엽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품고 함께 걸어갑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